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은지, 린지예요. 이번에 다양한 문학작품을 펴내는 출판사 베가북스의 새로운 브랜드 망고에서 지난 1월 27일에 출간한 따끈따끈한 신간을 저에게 협찬 제공해 주셨어요. 온다리쿠 작가의 장편소설 잿빛 극장입니다. 그저께 책을 읽으러 광교에 있는 타이포 커피란 카페로 왔어요. 뉴질랜드식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라고 해요. 전 호주나 뉴질랜드 쪽은 아직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쪽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친숙했던 뉴질랜드식 간식을 드셔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시그니처 음료인 타이포 라떼와 마시멜로가 들어간 롤리 케이크, 그리고 브라우니 쿠키를 주문했어요. 이 책을 쓴 온다리쿠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은이 온다리쿠 작가는 1964년 일본 미야기현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교 교육학부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제3회 일본 판타지 노벨대상 최종 후보에 오른 6번째 사요코로 등단했습니다. 2005년 밤의 피크닉으로 제26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신인상과 제2회 서점대상을 수상했고 2006년 유지니아로 제59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2007년 호텔 정원에서 생긴 일로 제20회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2017년에는 꿀벌과 천둥으로 제156회 나오키상과 제14회 서점대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대중성이 높고 권위 있는 나오키상과 서점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가는 온다리쿠가 처음입니다. 잿빛 극장은 온다리쿠의 작품 중 최초로 실존 인물의 죽음을 파헤친 일명 모델 소설로 허구와 현실을 넘나드는 독특한 형식을 선보입니다. 작품 속 허구 세계가 작가 온다리쿠의 현실과 연동되면서 중층의 서사를 이루고 일상과 환상이 뒤섞이며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는 구조 속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익명의 존재가 절망에 이르는 과정을 촘촘하게 묘사한 문제작입니다. 이 소설의 구성이 좀 독특하니까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구성은 크게 0, 괄호 1, 1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0은 오래전 신문에서 읽은 기사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끝에 소설 잿빛 극장을 집필하는 소설가 나의 일상을 그립니다. 괄호 1은 소설 잿빛 극장을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1은 실존 인물이자 작중 주인공인 T와 M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사회로 나오고 각자 삶을 살다 재회해 중년에 이른 어느 날 다리 위에서 함께 투신자살하기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묘사합니다. 즉, 현실과 허구가 연동되며 전개되는 작품인데 읽다 보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점점 경계가 흐려져요. 0과 괄호 1에 나오는 나는 온다리쿠 작가를 연상하게 하지만 과연 온다리쿠가 자기 모습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이야기 1에 나오는 T랑 M은 실존 인물이지만 나는 그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신상을 전혀 몰라요. 20여 년 전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대학 동기였던 익명의 두 중년 여성이 투신자살했던 기사 외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작가 나는 이 짧은 기사에 살을 붙여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가지만 두 여성이 자살한 이유는 끝까지 알지 못해요. 작품 전체가 사실 같은 허구이자 허구 같은 사실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 줄거리 내용 설명을 해가며 책의 일부를 발췌해 전달해 드릴게요. 힘들었던 삶의 종지부를 찍은 두 여성의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잿빛 극장 온다 리쿠. 가장 먼저 이야기 1은 중년 여성 T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T와 M은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T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T는 옆방에서 자고 있을 M을 떠올리며 한번 결단을 내리면 더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M을 본받아 들이내린 결정을 번민하고 번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T는 잠에 듭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0이 시작됩니다. 소설가인 나는 새로운 소설 구상에 들어갑니다. 소설가 나는 대체 어디서 소설의 영감을 얻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실은 나도 어떻게 이야기를 지어내는지 여전히 잘 모르며 지금까지 현실을 토대로 작품을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가 나는 그 기사를 본 순간만큼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0. 그 기사는 채 몇 줄 되지도 않는 단신 기사였다. 신문에 실린 위치도 소위 3면 기사. 그러니까 신문이 사면으로 발행되었을 때 게재된 사회 기사였다. 같은 나이 또래의 두 여자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대학 시절 친구로 같이 살았다고 한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어쩌다 그 기사에 시선이 닿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오히려 기사가 내 눈에 확 들어온 느낌이랄까? 충격이 컸다는 사실만큼은 또렷이 기억났다. 우선 두 사람이 꽤 나이 든 여성이란 사실이 놀라웠다. 내가 기억하기로 아이돌 가수 오카다 유키코가 소속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의 영향으로 한때 모방자살이 잇따른 터라 여자들이 동반자살했다고 하면 사춘기 소녀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혈연관계가 아닌데도 한 집에 살았다는 점 또한 놀라웠다. 최근에야 룸시어가 그리 낯설지 않지만 당시의 내게는 젊은 층이면 모르거니와 제법 나이도 먹은 데다 법적으로는 남남인 두 여자가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다가왔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두 사람은 결혼 전력이 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사연으로 한 집에 살게 되었을까? 얼마나 같이 살았을까? 출신지는 어디일까? 가족은 없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반자살이란 선택을 했을까? 충격의 여파가 크다 보니 기사를 오려둘 걸 하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내게 가시로 남았다. 그 뒤로 한동안 신문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후속 기사는 실리지 않았고 그 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0.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가 되었다. 남아있던 다른 숙제 중 일부는 풀었지만 그 가시만큼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따금 어딘가 콕콕 쑤시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다. 솔직히 말하면 글로 쓰자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기도 했다. 더구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설을 써왔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장르가 될지 짐작조차 가지 않은 탓도 있다. 가시는 여전히 가시인 채로 남았다. 드문드문 두 사람의 뒷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어느 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집을 나선 뒤 그 길로 세상을 떠난 두 사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나설 때의 심정을 가히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옷차림은 대체 어땠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외모를 꾸며야 할까? 아니면 겉모습은 더는 상관없었을까? 화장은 했을까? 액세서리는 했을까?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었을까? 유서는 남겼을까? 남겼다면 누구에게 썼을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따금 그런 물음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고 그런 결단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엔 M의 시점에서 이야기 1이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M은 목욕을 마치고
선풍기 앞에서 아 하고 소리를 내며 한참 바람을 쐬다 엄마한테 선풍기는 위험하다며 호되게 꾸지람을 듣곤 했습니다. M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냉장고 안에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풍기나 냉장고처럼 세상은 온통 위험투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도차에 깔린 위험이 목숨을 앗아가는 판국에 스스로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요? M은 일본 사람들의 자살 형태인 신주와 무리신주를 떠올립니다. 신주는 연인이 함께 목숨을 끊는 행위고요. 무리신주는 한국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살해 후 자살이에요. 남겨질 아이가 가엾다면서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냐고 M은 생각합니다. 1. 사실 지인 중에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목매 숨진 광경을 목격한 이가 있다. 재력이 상당했지만 연대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말았다. 부모님 시신을 발견할 당시 여고생이었던 지인의 심경이 어땠을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 지인이 나까지 죽이지 않아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털어놓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사람 잡는 연대 보증인 제도. 제발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고시대의 연좌제보다 더 지독하지 않은가? 연대 보증인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세상은 온통 위험투성이다. 부조리한 죽음이 넘쳐난다. 그렇다고 해도 피가 삶을 마감하도록 자신이 나서야 할까? M은 속내를 헤아려 본다. T가 그러길 바란다면 바라는 대로 해줘야 할까? 주저하면서도 결국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선풍기를 정지 모드로 해줘. T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예의 그 소녀같이 해맑은 얼굴로 T는 꼼꼼하고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막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M보다 훨씬 두둑한 배짱을 보이지 않았던가. 잠이 쉽게 들지 않아 애먹다 보니 눕자마자 잠드는 M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T가 먼저 깊은 잠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M은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가슴께 두 손을 깍지 끼고 잠든 T. 흡사 백설공주 같다. M은 잠자는 T에게 선풍기 바람이 향하도록 조정한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카메라맨처럼 마지못해 들어준다는 듯 떨떠름한 표정으로. 작가의 이야기 0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젊은 독자의 또는 그들한테 인기 있는 책이나 영화를 만들려는 측의 성향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을 보면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24시간 리얼한 감각으로 연결된 SNS 같은 온라인 공동체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탈을 감행할 만한 확실한 동기부여, 리얼한 감각으로 연결된 소설이나 영화를 원하고 있어요. 작가 나는 존경하는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의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쓴 작품을 떠올립니다. 나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핵심은 주인공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 편지가 실제 편지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설을 쓰면서 어디까지 사실을 반영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쓸 때 자료가 많은 쪽, 적은 쪽 중 어느 쪽이 더 좋을지 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년 여자 T의 시점으로 이야기 1이 진행됩니다. T는 중학교 때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좋아했어요. 푸아로보단 미스 마플을 좋아해서 트릭이 유명하고 결말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소설보단 약간은 심심한 작품이 T의 취향이었어요. T가 지금 어렴풋이 떠올린 애거서 크리스티의 책은 영시를 향하여예요. 영시를 향하여가 어떤 내용인진 기억이 흐릿하지만 다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아요.
고민스러운 점은 영시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죠. 소설 속 영시가 범행이 발생한 순간일까요? 아님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 순간을 영시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살해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영시일까요? 다만 T에게 있어서 영시는 친구인 M을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T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근데 M이 서 있는 모습은 기억나도 언제 M을 처음 만났는지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 유치 활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울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이 지나가고 어쩌다 T와 M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울타리가 없는 교정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펼쳐진 노트가 마구 젖혀지면서 노트가 책상 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자 M이 가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콘드비프 통조림을 꺼내 노트 위에 올려놓았어요. 둘이 다리를 뻗고 통조림 캔 아래에서 펄럭이는 노트를 내려본 장면이 T의 기억에 남아있어요. T는 그 순간이 M과의 영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M과의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때가 M과의 기점이라고 T는 생각합니다. T는 M과의 인연이 시작된 순간을 영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1년 전 여러분께 애거서 크리스티의 영시를 향하여를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영시를 향하여에서의 영시는 T가 생각하는 영시와는 좀 달라요. 영시를 향하여에서의 영시는 이야기의 결말인 살인사건이에요. 모든 것,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지점, 살인사건의 지점인 영시를 향해 가는 거죠. 이 영시를 향하여를 반영하자면 T와 M의 영시는 처음 인연을 맺던 대학교 2학년 시절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생을 마감한 그 시점이 영시가 아닐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계속 잿빛 끝장을 읽어보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한편 소설가 영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작가 시점에서의 올해 20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소설가 나는 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어쩌다 세계대전이 되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말하는 역사학자의 인터뷰를 읽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수많은 기록이 남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관련해 소설가 나가 어렴풋하게 남아 알게 된 사실은 이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낼 줄 그 누구도 몰랐다는 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자 소설가 나는 절망적인 감정이 들고 T와 M 같은 누군가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아무런 인연도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괄호 1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흰옷을 입고 줄줄이 늘어선 여배우들을 앞에 두고 소설가 나는 어쩔 줄 모릅니다. 소설가 나는 연극 잿빛 극장의 주인공 캐스팅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허름한 오디션 건물 장소에서 소설가 나는 연극 프로듀서 K와 연출가 N을 만납니다. 오디션에 참석한 여배우들을 둘러보다가 소설가 나는 어라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곳엔 2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여자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야기 0에서 소설가 나는 데드엔드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원래 데드엔드란 막다른 길, 막바지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소설가 나의 마음속으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데드엔드라고 쭉 여겨왔습니다.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도 죽음은 좀처럼 소비하기 어려운 겁니다. 소설가 나는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한마음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어서 작가 나의 시점으로 연극을 준비하는 이야기 괄호 1이 이어집니다. 괄호 1. 확실히 N의 의도는 이해했다. 내가 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대학 시절 동기로 더는 젊지 않은 여성 2인조다. 기본 설정은 그렇다. 다만 연기할 때 꼭 그 나이대 여성이 아니라도 괜찮고 그렇게 하는 편이
우화 같은 분위기를 풍겨서 재미있을지도 모른다. 연출가 N은 주연 배우로 젊은 세대 2명, 중년 세대 2명, 총 4명의 배우를 기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중년이 된 두 사람을 젊은 배우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중년 배우가 연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소설가 나는 그렇게 잘만 만들면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연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는 연출가 등 뒤에서 떨어져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연기할 사람은 둘뿐일 텐데 그런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는 오직 두 사람. 실제로 두 여자는 인생에서도 그랬다. 둘이 먹고 살고 둘이 지내왔고 둘이 인생에서 퇴장했다. 거기에 누군가 끼어들 여지 따위는 없다. 그것이 설사 무대 위라고 해도 연출상의 효과라고 해도 내가 몸을 뒤로 빼고 썩 내켜하지 않는 걸 눈치챘는지 연출가는 뜻밖이라는 듯 슬쩍 뒤돌아봤다. 그 찰나의 옆얼굴에 아까와는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그러나 그야말로 한순간일 뿐은 다시 앞을 바라보더니 손뼉을 크게 탁탁 쳤다. 여기저기 흩어진 여성들의 주의가 N에게로 쏠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기 오신 분들과 담소를 나눠보기로 하죠. 연출가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을 마주보더니 얼떨떨한 표정으로 연출가를 바라본다. 연출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말 그대로 담소입니다. 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과 잡담을 하거나 수다를 떨어도 돼요. 뭐든지 좋아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인 파티에 왔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녀도 괜찮으니까 대화를 주고받아 보세요. 자, 그럼 됐죠? 시작! 애는 한 번 더 탁 하고 손바닥을 마주쳤다. 당황한 지원자도 있지만 대부분 방금 들은 대로 옆자리 사람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곧 방안이 떠들썩해졌다. 이번엔 진짜 떠드는 소리다. 까르르, 화들짝, 조곤조곤.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굵직굵직한 목소리도 있다. 억양도 색깔도 저마다 다르다. 작은 새둥지처럼 또는 파도소리처럼.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여자들이 자아내는 수렁거림이 철썩이는 바닷물처럼 다가오는 광경을 그저 무방비로 받아들였다. 앞자리에서는 연출가와 프로듀서가 지원자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핀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를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전문가인 두 사람은 어떤 면을 유의해서 볼까? 나는 엉겁결에 물어보려다가 꾹 참았다. 몸동작? 표정? 아니면 목소리?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원정 가는 사람도 있고 구석에서 잠시 서성이는 사람도 있다. 문득 오래전 교육실 습 갔을 때가 떠올랐다. 교탁 앞에 서서 교실을 바라보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원의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옛날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들키지 않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딴짓이나 말뚝잠 등 오히려 보는 쪽이 민망할 정도로 훤히 내려다 보였다. 그때랑 반대네. 나는 당시를 떠올리자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교단 위에 학급 전원이 올라서고 교생 선생님이 교실 뒤에 홀로 앉아있다. 무대 위에서 객석을 내려다볼 때는 시선을 골고루 주기가 어렵지 않지만 객석에서 무대 위를 올려다볼 때는 시선이 어딘가 한 곳에 쏠리기 마련이다. 그러니 시선을 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릴 수밖에. 만약 내가 뽑는다면? 그런 무른 마음으로 흰옷으로 뒤덮인 지원자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본다. 웅성웅성 목소리가 한 덩어리로 뒤엉켜 말뜻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광경이나마 계속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여러 얼굴이 보이는 여자가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자 어느새 흥미가 다시 일었다. 여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아니, 어쩌면 여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현재 나이의 얼굴만 보이는 여자와 과거 소녀 시절의 모습이 불현듯 서리는 여자다. 그 반대도 있다. 아직 젊은데도 속에 담긴 미래의 모습이 내비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는 이런 느낌을 주는 몇몇 여자의 표정을 뒤쫓았다. 표정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았다. 표정이 단조로운데도 언뜻 과거의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는 여자도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아무리 생글생글 웃으며 다채롭게 표정을 바꿔보아도 마냥 똑같은 얼굴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도 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얼굴과 아무런 감흥이 없는 얼굴이 있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대체 뭘까? 나는 수많은 얼굴을 눈으로 좇으며 생각에 잠겼다. 눈길을 끄는 얼굴, 과거도 미래도 담긴 얼굴. 도대체 그 느낌은 어디서 풍겨나오는 것일까? 고갯짓의 각도, 눈동자의 반짝임.
인매의 움직임. 나는 홀리기라도 한 듯 여자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여자 배우들 중에 어떤 배우들이 기용되어 어떤 연극 잿빛 극장을 만들지 기대가 되네요. 죽은 두 여자와 소설가, 그리고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연극 잿빛 극장.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될지 잠옷 궁금해지네요. 현실 세계와 인간의 심연 사이의 이야기들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려 서사를 갖춘 온다리쿠 작가의 소설 잿빛 극장. 독자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진한 여운의 감각을 선물할 거예요. 추리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분들, 그리고 일본 소설과 일본 영화의 쓸쓸한 여운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 그리고 인생의 씁쓸한 맛을 알아가는 30대부터 온다리쿠 작가와 동년배인 5, 60대 분들까지 다양한 감성을 가진 분들이 즐기시기 좋은 소설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발간된 따끈따끈한 신작 잿빛 극장.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만나보시고요. 당분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기존 영상들을 리마스터링해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읽어주는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